장관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예,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남북 관계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ICBM 등 도발을 하고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뭐 남조선 것들 이러면서 이런 거친 비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뭐 지금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남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 노선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얘기고, 네. 또 그 강경 노선은 어떤 국제정치적인 그 필요도 있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이 바깥에서 적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게 남북 관계에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격한 언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긴장 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까 그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부분은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북한, 뭐 중국, 러시아 이런 쪽하고 또 우리 쪽에서는 뭐죠 한국, 일본, 미국하고 이런 이제 크게 일종의 이 대립선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북한 쪽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유크레인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마 한반도에서만 작은 대땅들을 만드는 게 그게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전 정부부터 계속해서 장기간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걸 좀 풀어야 될 텐데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제 완전히 이제 차단 정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더 특히 차단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냥 뭐 대화를 계속해서 요구해가지고는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이 정부의 대북 정책, 특히 비핵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 중에도 소위 3D 이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단념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 대화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수단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은 그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 억제와 단념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 확장 억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지를 밝히고 있고 확장 억제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중국도 이 북한이 한반도에서 계속해서 긴장을 만들고 도발을 하는 것보다 대화로 나오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담대한 구상은 이제 주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요. 남북 관계 관련해서도 좀 새로운 구상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만 좀 청사진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통일 구상에 대해서는 청사진을 지금 제가 밝힐 정도까지 지금 진전이 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그 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민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자문기구에 이제 이 대북 그다음에 안보 외교 이런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지금 모실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해 가면서 앞으로 이 통일구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할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신통일미래구상입니다.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뭔가 이제 새롭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이면은 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래서 뭐 거기는 그 대략 3단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해와 협력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당장은 이게 체제가 다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컨페더레이션이죠. 남북연합 단계로 그러니까 그 2국가 2체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 최초에 만들어진 지 거의 30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서 지금 오늘의 상황에서 이게 과연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 많이 좀 우려를 갖고 지켜보는 것이 이제 북한의 식량난, 그렇죠. 경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일부 당국자는 이제 언론에 뭐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님은 북한의 그런 식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조금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우리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혼란스러운 상황인 게, 그러니까 그 통계 수치로 보면은 되게 이 과거보다 이렇게 많이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작물, 곡물의 생산량이나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주로 중국이 되겠습니다만 도입량을 계산을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근데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뭐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사자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일부 있다는 얘기가 흔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그 지금 여러 가지 소위 빗장거로장 그런 차단 정책을 쓰는 것도 뭐가 지금 안 좋다는 그 사인이거든요. 과거 동서독 분단 시기에도 동독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차단 정책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난달 말에 이 당 중앙위 전체 회의가 그 2달 만에 갑자기 다시 열렸는데 그 중앙위 전체 회의의 그 주 의제가 농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뭔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지금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비관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어쨌든 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더 이 워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예. 관심사인데요. 한국 정부도 좀 대대적으로 유엔을 통해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뭐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 인도적인 지원은 군사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북한이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울 것이다. 이게 뭐 기본적인 입장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지금 그 WFP가 북한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지원 중에서 약 1,000만 불 정도 가량이죠. 1,000만 불 정도가 이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WFP에서 뭐 북한이 그러니까 외부의 지원을 수용할 경우에 지원할 금액 중에서 일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북쪽이 아까 얘기했듯이 소위 빗장 걸어 잠그기 차단 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지원의 배후에 이 대한민국이 있으면 절대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자주 정치 행사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관님은 그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광고의 목적, 홍보의 목적이라면 북한이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선 뭐 가장 그 눈에 띄는 그 해석, 그리고 논란이 많은 해석이 과연 김주애가 후계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이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김정은의 나이가 지금 뭐 이제 40 정도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라는 체제가 굉장히 이 군사국가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여러 점들을 고려할 때 아직 김주애가 후계자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이른 것 같고, 그럼 나머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도대체 뭐냐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 2월 8일 열병식 때도 봤듯이 백두혈통 결사 보위를 뭐 그 앞에서 외치고 이러는 걸 볼 때 일단은 이 4대 세습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한 게 아닌가. 이 김주애가 백두혈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떤 미래 세대를 상징하기도 하니까 이런 뭐 미사일과 무슨 핵이라든지 이런 걸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이 일종의 상징 조작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으로 이게 섣불리 단정을 하고 그쪽으로 정책을 몰아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다 대비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올해
신년 업무 보고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북한 인권의 중요성, 예, 예. 네, 또 나라 북한 안팎으로 정보를 보내는 그런 인권의 그 문제를 좀 환기해야 된다는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통일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그 인권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권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로 무식하면 naming and blaming 이런 정도로 그쳐서는 전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아주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국제사회에 어떤 압박이 형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널리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여태까지 이제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탈북자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이제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또 외부 정보를 정확히 알려서 실상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우선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제가 통일부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남북관계 발전법을 우리 지난 정부에서 지금 야당이 만들어서 그 중에서는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굉장히 그 가혹한 처벌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좀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슨 지금 뭐 풍선을 적극적으로 전단을 날리는 거를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북한 주민들의 그 알 권리의 한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그 법 조항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법을 없애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법 조항을. 네. 그 외에도 사실은 그 북한 주민들이 밖의 세상이 어떤지, 자기의 처지가 거기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에 좀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소야대 형국에서 쉽지 않은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 시민사회 단체들은 법 개정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좀 해석 지침, 통일부의 해석 지침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개 서한도 보내고요. 뭐 예를 들자면 군사분계선 이남이란 표현을 군사분계선 그 지대로만 제한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보낼 수 있고 또 뭐 공해상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해석 지침에서 뺀다면 공해상에도 보낼 수 있는데 우선 통일부 차원에서 이런 해석 지침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도 뭐 기본적으로 법률가지만 해석 지침의 통일부의 해석을 가지고 그 법을 무력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위헌으로 판결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새롭게 법을 개정을 하는 거고 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옵션은 뭐 우리가 지금 불가능한 거고 첫 번째 옵션은 헌법재판소에서 좀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서 그 조항을 알 권리라든지 아니면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거 위배로 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면은 그거는 그 법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도 헌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 통일부 차원에서 의견서도 내서 이거는 위헌이다라는 거를 강하게 주장을 함으로써 어쨌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조금 더 보호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가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선거가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법이
이 법조항이 없어져야 된다고는 그런 세력이 다수당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뭐 제가 그 정부에 있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가 곤란하지만 어쨌든 그 조항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북한의 지금 억류자 문제, 납북자 문제도 지난 정부에 말씀하셨듯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 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장관님 취임 이후에 그 억류자 가족도 만나시고 또 최근에는 그 관련해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 논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좀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독교 개신교 계통의 그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오셔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더 앞장서고 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억류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든 사회 차원에서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소위 프라이카우프라고 과거 동서독 당시에 이 정치범들을 지불하고 돈보다는 실제로는 물건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전용 문제가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그 물건을 주로 주고 왔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방 세계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에 억류됐던 미국인, 캐나다인, 호주인들은 다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민족끼리를 상당히 강조하면서도 한국인만을 풀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대주의 아니냐, 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인종차별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북한의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인종차별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한국계 외국인들을 또 다 풀어줬습니다. 국적이 이제 미국. 예, 국적이 미국이거나 뭐 캐나다거나 이런 경우. 근데 한국 국적의 한국인들만 안 풀어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한미일이 이 삼국 정상회담 마치고 프놈펜 공동선언에서도 억류자 문제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 문제 전반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젠가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열리게 됐을 때 이 억류자 문제라든지 납치자 문제라든지 국군포로 문제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같이 인도적인 문제, 인권에 관한 문제를 좀 강조해서 제안할 생각입니다. 네. 올해가 이제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입니다. 북한에서는 조국해방 승리의 날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곡해서 또 한미동맹 또 70주년이기도 하죠.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미국 정부가 좀 어떤 지원 또는 노력을 좀 더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당장은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특히 확장 억제의 약속에 그 확실한 이행을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서 많은 우리 국민들도 안심을 하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북한이 어떤 핵까지 포함한 도발이 있을 때 이 미국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동맹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이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을 넘어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도발 가능성을 키워가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북한이 미사일 몰라도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전반적인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제한을 시킬 그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어떤 동맹의 모습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외부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방송을 또 보고 듣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 정부의 한국통일부의 수장으로서
또 이 통일 정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어떤 좀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지요? 먼저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금의 북한 상황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거를 분명히 알고 지속하지 않다는 기초에서 좀 잘 생각을 해라.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참 일단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 정보가 너무 차단이 돼서 본인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도 잘 비교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 상황에서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태영호 의원 부인 오해선 여사인가요? 그 부인의 최근에 책을 낸 냈죠. 거를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를 보면서 북한의 엘리트층에서 그러니까 이 바깥에 어떤 이 경험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중에서도 뭐 그렇게 외국의 경험은 아니라도 내부에서라도 바깥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당장 무슨 뭐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북한 체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 건강하게 계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틀림없이 자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북한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라도 뭐 엘리트층부터 시작해서 엘리트층이 훨씬 더 이제 외부의 어떤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지 바깥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 잘 알겠지만 엘리트층은 아니지만 그보다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어쨌든 뭐 중국하고의 교류를 통해서라도 바깥 세상을 볼 기회가 있으니까 좀 객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장관님 오늘 시간 내주시고 예.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